네, 안녕하세요. 허지문입니다. 오늘은 히키코모리의 특징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키코모리를 다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마다 특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특징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의 주관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히키코모리의 특징 9가지를 들어가기 전에 히키코모리는 어떤 사람이고 히키코모리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징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 사이트에 히키코모리를 쳐보면은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쉽게 해석하면은 히키코모리는 사회와 좀 단절이 되어 있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히키코모리에 관한 영상들을 막 많이 찾아봤어요. 의사분들이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중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히키코모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가 봐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히키코모리가 되는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중에서는 부모님의 어떤 불화라든가 어떤 가정의 어떤 안 좋은 일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히키코모리가 될 확률이 아주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저도 그걸 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누나가 사준 책을 제가 봤었는데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심리학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어렸을 때 좋은 기억과 그런 거를 심어줘야 커서 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커가면서도 제가 느낀 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몸은 커졌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면은 20살 이상 때는 잘 못해줘도 미성년자였을 때는 잘해줘야겠구나. 아이가 커갔을 때 나중에 성인 돼서도 사회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으려면 이런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히키코모리 9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고 해요. 운동선수도 보면은 자신만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듯이, 히키코모리도 자기만의 어떤 루틴, 어떤 규칙, 규범, 이런 걸 딱 정해가지고 그거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저는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과 루틴이 있어요. 왜냐면 빨리 일어나야지만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뭔가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원이지 않을까? 사회 구성원처럼 살아간다라는 이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자더라도 강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빨리 일어나냐면, 지문아, 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 맞아? 빨리 일어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데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자꾸 저만의 루틴으로 자꾸 해요. 빨리 일어나는 거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강박적이고 루틴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사람을 보는 그런 또 루틴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웃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만 뭔가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이를 먹고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듦과 아픔을 겪고 지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걸까?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2가지의 루틴이 있습니다. 2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악몽을 꿔요. 예를 들어 어떤 꿈들을 꾸냐면,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꿈들을 꿔요. 자주 꾸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진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꿈을 가끔씩 꿔요. 어떤 꿈이냐면,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었던 애가 있어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하지마 바지 이렇게 딱 잡고 안 내려가게 하려고 바지 딱 잡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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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깨어나는 꿈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 때 저 힘들게 했었던 선임이나 간부님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꿔요. 그러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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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꿔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꿈에서 보고 있냐면, 제가 3인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지문아, 야 네가 틀린 게 아닌데 왜 죄송하다 그래. 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서는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답답하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 1년 전 정도인가? 최근에 꾼 꿈에서는 그때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너무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때렸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진짜 발로 차고, 그 머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 찍은 다음에 진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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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를 으아 막 지르면서 깨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는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꿈으로 꿨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트라우마를 잊을 때가 왔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자꾸 막 미안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사람을 때리고 막 짓밟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준비가 됐나? 이제 내가 다음 챕터로 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꿈을 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저만의 애착 인형이 있어요. 캐스터 어웨이를 보면은 공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랑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 이름이 통키인데, 통키랑 항상 이야기를 해요. 혼자 있으니까 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랑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힘든 날이 있으면은 나 오늘 통키야,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한테 좀 정답을 알려줄 수 없겠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더 힘들지,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얘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다 들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뭐랄까, 친구가 생긴 그런 느낌? 뭔가 하나의 애착을 가져요. 이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 애착 인형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혼자 방에서 이제 자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자다가 혼자 떨어져가지고 혼자 자려고 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연하고 무섭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랑 같이 자면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사실 같이 계속 가지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진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어떤 물건과 대화를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안 씻는 게 좀 있어요. 진짜 제가 거의 집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막 2, 3개월씩 안 씻을 때도 있어요. 요즘도 하루 이틀 정도 안 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랄까, 이게 몸을 안 씻으니까 정신이 자꾸 피폐해지고 나태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좀 많이 씻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뭔가 씻고 나면은 개운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씻으려고 하고, 그렇게 요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뭔가를 잘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웬만하면 집에서 안 나가는데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까지도 혼자 뭔가를 못했어요. 다 이제 엄마랑 같이, 나 아픈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해가지고 병원 같이 가고,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서는 내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50%만 나의 힘을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누군가와 같이 하면은 내 힘을 온전히 쓸 수 있고 100% 온전히 내 힘을 쓸 수 있고, 거기다가 한 10% 더 추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내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러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많이 불안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 중에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히키코모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행동으로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죽음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째 같은 경우에는 눈을 못 마주쳐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중학교 때 누나랑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자꾸 이렇게 아래로 깔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나가 저한테 지문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눈을 좀 맞추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뭔가 그 사람과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내 속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 사람한테 들킬까봐 약간 눈을 좀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 그런 거를 볼까봐, 어떤 약점을 볼까봐. 그래서 눈을 좀 못 마주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도 약간 이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눈을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자연스럽게 있는데, 저는 항상 눈을 약간 좀 피하고 가요. 최대한 안 마주치고 그냥 이 사람이 지나간다, 주변시라고 하나요? 사람은 있다 라는 것만 보고 그냥 지나쳐가요. 아니면은 시선을 밑으로 깔고 간다거나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의식을 하고 그 사람은 안 보더라도 고개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정면을 최대한 바라보려고 하는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떨어져요. 밑을 자꾸 봐요. 중학교 때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몇 번 좀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런 제 모습을 봤나 봐요. 친구랑 같이 하교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옆에 친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개 좀 이렇게 들고 빳빳이 들고 좀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사람을 잘 안 보냐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지나갔어요.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불러요, 누가. 그래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 친구인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 사람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아졌는데, 의식적으로 그래도 고개 들어. 지문아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지문아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개는 이렇게 드는데 아직도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시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의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고개 들어. 눈 위에 봐.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사실 좀 눈을 깔고 다니거든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중학교 때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바지에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PC방을 간다고 해가지고 PC방을 가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면은, 그래도 좀 친한 친구면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 화장실 너무 마렵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있는데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뭔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겠어요. 심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잘 못하겠어요. 막 힘들어도. 그런 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못 눌러가지고 두세 정거장씩 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누가 눌러줄 때까지 막 기다려요. 제가 눌러주면 안 되나? 속으로는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누가 눌러주면 안 되나? 누가 안 눌러줘가지고 두세 정거장 뒤에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뭐 배달 어플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음식을 시키는데 저는 요즘 좋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을 시절에는 다 전화로 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자체를 잘 못해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시켜 먹지를 못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끼리 중국집에 갔었나 봐요. 근데 제가 집에 있으니까 짜장면을 하나 집으로 배달을 해서 먹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막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집에 있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짜장면 배달 왔다. 근데 집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짜장면 왔으니까 받아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싫다. 나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먹는다. 나 안 먹겠다.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은행이나 아니면 이번에 좀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갔었잖아요. 그 갈 때 좀 연습을 하고 가거든요. 막 이렇게 제가 수첩에다가 다 적어놔요. 그 질문지들을 다 적어놔요. 왜냐면 딱 사람 앞에 서면은 생각이 안 나요. 몸이 굳는다 해야 되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몸이 딱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딱 굳다 보니까 입도 굳잖아요. 굳으면은 약간 이렇게 막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질문지를 적어가요. 발급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몇 번 조금 집에서 연습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혼잣말을 많이 해요. 혼잣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고 대화할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약간 좀 투영이 된 게 혼잣말을 좀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나태하고 막 무기력하게 이렇게 제가 있을 때 혼자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너 지금 남들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 이렇게 사는 게 맞니? 이런 식으로 혼자 이야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책을 할 때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있는데도 막 혼잣말을 해요. 물론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는 안 하고 혼잣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유튜브 이런 게 뜨고 있다는데 야 이거 해보는 거 어때? 그거 뭐 괜찮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좋겠다. 아니면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지?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옆에 친한 친구랑 같이 대화하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가장 친한 친구가 저니까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책하는 것도 재밌지만 저도 혼자 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산책을 했을 때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또 특징이 있고 혼잣말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드라마를 볼 때도 와 저기서 저걸 저렇게 한다고? 와 나였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와 저기서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스스로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심리학자 분께서 하시는 그 히키코모리 관련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표현 방식이 타인의 시선과 반응,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사람과의 안 좋은 것들이 남아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심리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새아버지, 학교에서의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들이 의식하진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조금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냉정하게 보면은 사람이 옆에 있거나 사람이 있을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지레짐작을 해서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항상 무섭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긴 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진짜 시비를 걸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희한하게 어떤 학습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히키코모리의 특징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히키코모리를 다 대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특징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아닌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겪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더라. 히키코모리 특징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내가 느낀 건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히키코모리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히키코모리를 한 단어로 했을 때는 저는 이거 같거든요. 무기력함.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우울증이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울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그래도 지금 약간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와가지고 그래도 산책도 하고 막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심했을 때는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그냥 누워있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분명히 깨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가거든요. 화장실을 가는데 제 방에서 화장실까지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정신이 나가 있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시체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아파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을 때 수면 마취를 했었거든요. 수면 마취를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약간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정신이 붕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히키코모리라는 게 그런 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를 또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에는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라우마나 아픔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는 물리적인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한 8년? 9년? 뭐 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딱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인데, 어쨌든 물리적인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바뀌고 싶다는 의지도 있어야 두 가지가 이게 합쳐져야 이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의지라는 게 사실은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산책을 하는 거, 밖에 나와서 뭔가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밖에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람들이랑 잘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제가 선임이나 간부님들한테는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약간 낮거나 후임이거나 아니면은 친구거나라고 하면은 말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후임한테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좀 잘하려면은 다 나보다 미치라고 생각하고 집밥이라고 생각을 해야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약간 낮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갈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어쨌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저보다 좀 미치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대단한 거 없어라고 생각해야만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못해요. 이야기를 할 때 얼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겪은 것 중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더라, 잘 되더라, 이런 거 극복하는 거에 좋더라, 아니면 좋다더라, 뭐 들은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허지문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